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오늘이 2014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정말 이 한 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 2014년 새해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1분 1초까지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12월 29일 월요일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바람이 부는 커피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 체인점 위주로 흘러갔던 커피 시장이요, 이제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이 대형 커피 체인점에서 천편일률적인 커피만 주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지역색을 강조한 골목 커피, 그리고 원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보다 신선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요, 지난 10여 년간 이 스타벅스를 경험한 3040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커피 회사 스타벅스는요, 1999년 이화여대 앞에 매장에 처음 냈는데요. 여학생들 사이에서 초록색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다고 합니다. 이내 서울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가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고향인 미국의 시애틀보다 2배가량 많다고 하는데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지난 5월 기준으로 649개라고 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매장 수가 12.55개로 이 39.54개인 캐나다와 36.25개인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라고 하는데요. 커피는 무려 이 한국인의 주식까지 바꿔놨다고 합니다. 밥과 김치까지 밀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일주일당 음식 섭취 빈도로는 커피가 12.3회로 가장 높았고요. 쌀밥은 7회, 배추김치는 11.8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마시는 커피는요, 그동안은 대형 체인점이 만든 커피 맛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맞추려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에 있었다고 하면요, 이제는 대중이 먼저 이 차별화된 상품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동네 카페가 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이 미국에서 10여 년 전에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 커피들을 일러 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요.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만든 평가 기준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커피를 말합니다. 생두의 품질과 커피의 향, 그리고 질감 등이 점수로 평가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작 과정이 느리고 다소 비싸지만 돈을 지불할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커피가 바로 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3대 스페셜티 커피 회사 메트로폴리스의 제프 드레이퍼스 대표는요, 이 한국 커피 시장에도 제3의 물결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값싼 인스턴트 제품이 차지했던 이 제1의 물결,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은 거대 회사가 불러온 제2의 물결이 지나가고 이제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존의 원두커피는요,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공기로 커피액을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저렴한 원두 맛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불에 볶아 쓴맛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스페셜티 커피는요, 원두를 천천히 우려내면서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두가 어느 농장에서 나왔고 어떤 농부가 재배했는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건 역시 중요해지는데요. 결국 사람을 존중하고 커피에 스토리를 입히는 게 새로운 커피 시장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스페셜티 커피의 등장은요, 이 대형 커피 전문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이 국내 스타벅스의 일부 매장은요, 하와이나 페루와 같은 이 고급 커피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원두를 사용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장 비싼 커피는 한 잔당 12,000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용 좌석에 앉으면 이 바리스타가 원두를 갈고 맞춤 기계로 커피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이 바리스타는 원두의 생산지나 지역 특성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커피에 스토리까지 얹어서 파는 셈인 겁니다. 또 타멘탐스와 엔젤리너스 등 국내 커피 업체들도 속속들이 이 스페셜티 커피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이요, 이 차별화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스페셜티 협회와 유럽 스페셜티 협회처럼 각 나라에는 이 스페셜티 커피의 질을 인증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으려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 자격증을 주는 기준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맛을 강조한 스페셜티 커피가 국내 카페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카페의 성공 요건 중에 커피 맛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음료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싸기까지 한 스페셜티 커피만 강조해서는 국내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12개의 주요 도시 음식점 5년 이상 생존율 자료에서는요, 카페는 26%로 이 업종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도심 외곽지대에 10명 미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카페를 내기 위해서는요, 임대료와 커피 머신 구입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최소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3,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100잔을 팔면 20일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이 600만 원 남짓인데요. 여기에 원두와 종이컵 구입비 등 제조 원가 180만 원, 직원 월급 130만 원, 월세 100만 원, 관리비 30만 원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30대 카페 주인들은요, 이 두 손도 모자라서 두 발로 기구를 만질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봤자 이 직장에 다니는 것만 못한다고 한숨을 내쉰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 쉬운 창업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커피 시장에 스페셜티 바람이 불면서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다루기보다는 그 가게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품목에 주목한다면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많이 좋아하는 이 커피, 앞으로의 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CAP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동안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요. 이에 적절하게 사과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대응으로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말도 있듯이요.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사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통 전문가들은요, 대한항공이 처음에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과정에서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즉 사과의 기술에 따라 극과 극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위기 돌파의 발판을 만드는 사과의 법칙, 바로 CAP 원칙입니다. CAP 원칙이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사과문을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뜻하는 케어와 컨선을 뜻하는 C, 그리고 행동 계획을 뜻하는 액션의 A,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뜻하는 프리벤션의 P를 뜻합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그 사과에 대한 행동을 바로 보여줘야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대한항공은 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2차례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내놓은 사과문은요, 이 사무장이 잘못해서 당연한 지적을 했고 회항이 그리 위험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일간지 광고 형태로 낸 지난 16일 사과문에서는요,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을 뿐 주체나 사과 대상 그리고 사과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회사명 뒤에 두루뭉술하게 숨어버렸죠. 특히 이 첫 사과문은요, 조 전 부사장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밝혀 사과의 대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는 CAP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사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기업이 냈던 사과문은요, 대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동서식품이 낸 대장균 시리얼에 대한 사과문도요.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숨긴 퀴즈형 사과문이었는데요. 사과문에 소비자 심려로 포장된 문제점은 대장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시리얼의 재사용으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이때도 이 책임자인 대표의 이름에 쏙 빠졌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과 검찰 압수수색 이후 떠밀려낸 사과문은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광복 대표가 이 검찰 조사에서 대장균 시리얼을 섞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기도 했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만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문의 이 잘못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 이유인 거죠. 2007년 7월 이 완구업체 마텔의 납페인트 장난감 리콜 사태가요. 그 좋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버트 엘커트 당시 마텔 최고 경영자는요. 완구에서 납페인트 성분이 발견됐다는 자체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리콜되는 완구 100만 점의 종류와 생산 시기 등을 알리면서 리콜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 특히 이 완구를 산 고객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죠.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였던 셈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고요. 이후 총 3번에 걸쳐 2100만 점을 리콜하고 생산 공정을 바꿨습니다. 이 기간에 대중과 주주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서두는요. 대부분 미안하다가 먼저였습니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알렸고요. 리콜을 알리는 신문 캠페인 광고에도 회사 대표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사후 대책 관리인 셈인 거죠. 이는 그러니까 CAP 원칙이 아주 정석대로 지켜진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할 때는요. 효과를 반감시키는 하지만 다만 그러나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다며 사과하겠다는 이 조건부 사과는요. 사과받는 사람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지난해 5월 이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요. 대리점에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발표된 사과문에는 이런 진정성 없는 변명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3년 전 일로 이 대리점에 깊은 사과를 드렸다는 등이었죠. 또한 이번 롯데카드도요. 연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에는 만약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하겠다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붙은 조건인 거죠. 또한 지난 9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출판사 샘앤파커스도요. 구구절절한 해명으로 사과를 망쳤습니다. 출판사 상무의 수습사원 성추행 사건을 숨기다 올린 사과문에는요. 서로를 아끼는 의미로 이 구성원들이 프리오그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변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이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의 CEO 데이비드 릴먼은요. 2007년 2년 뉴욕의 JFK 공항에서 발생한 폭설로 인한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일체의 변명거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객 권리 장전이라는 이름의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과했었는데요. 이는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최악의 위기였던 것 같은 이 사태는요. 책임자의 깔끔한 사과로 오히려 무명 항공사의 이름을 날리는 호재가 되기도 했죠. 또한 지난달 초에요. 이 대학 신입생 9명 등 총 10명이 숨진 지난 1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3사에서는요. 호롱의 신속한 사과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웅열 회장은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 사고 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는요. 사고의 규모 면에서 땅콩 회항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는데도 깔끔한 사과로 비교적 원만하게 수습됐다고 볼 수가 있죠. 요즘 대중에게는요,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정하는 대응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론에 밀리고 사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 나가는 사과문은요, 늦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숙고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빠를수록 이 가산점이 붙기 마련입니다. 실패한 사과문은요, 공통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작성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롱런하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고객, 국민 등의 이 수요자의 상태에 공감하고 진심을 다해야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길 기대해 봅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연말 분위기를 내는 광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연시가 소비의 핫한 시즌이기 때문에요.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 이 연말연시 분위기를 이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도 합니다. 이 연말에 눈에 띄는 광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는요, 바야흐로 파티의 시즌입니다. 직장 회식부터 각종 송년회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주류업계에서는 이 시즌이 대목 중에 하나의 셈입니다. 주류업계들이 이 대목을 또 놓칠 수가 없겠는데요. 롯데주류는 12월 한 달 동안 이 배우 전지현과 함께 맥주 클라우드의 연말용 캠페인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요, 연말 분위기를 살려서 클라우드의 풍부한 맛, 그리고 파티에 어울리는 맥주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제작됐는데요. 전지현이 하우스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클라우드를 즐기는 컨셉으로 12월 한 달간만 공개하는 컨셉입니다. 전지현이 친구들과 함께 클라우드를 마시고 즐겁게 건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광고는요, 그야말로 파티 분위기를 물씬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맥주 광고들은 시원함을 강조해 겨울 광고가 드물었지만요, 이 클라우드는 시원함보다는 맛, 그리고 눈을 연상하게 하는 부드러운 거품을 강조하는 맥주인 만큼 연말 분위기에 맞는 광고를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티가 늘 알코올 파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알콩달콩 홈파티를 열 수도 있는데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은요, 이 배우 김유정을 초코파이 광고 모델로 재발탁해서 새로운 CF 영상으로 초코파이를 활용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겨울 디저트 레시피 3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겨울 레시피 3종은요, 초코파이 화이트 케이크, 초코파이 스크림, 그리고 초코파이 핫초코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간식인 초코파이를 활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연말 홈파티용 디저트들로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겨울 시즌은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등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번 초코파이의 겨울 레시피는 홈파티 디저트로의 활용도가 높고요.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늘 정만 강조하던 초코파이의 새로운 시도로 과자의 파티 이미지를 입어서 더 트렌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프로모션을 제외한 위한 이 제품 광고 이외에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광고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해마다 진행하는 연말 광고입니다. 애플이 올해도요, 이 따뜻한 연말을 기억할 수 있는 TV 광고 동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애플이 매년 공개하는 연말 시즌을 공개하는 이 TV 광고 영상은요, 감동 코드를 곁들인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광고 미스 언더스투드는요,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번에 공개한 영상 더송은요, 옛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선물한 곡이 들어간 레코드판을 손자가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뜻한 광고 영상, 짧은 다큐멘터리와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광고인지 지금부터 잠시 동안 실제 올해의 애플 광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darling Raymond, though you can't be here for the holidays, we'll always be together in my heart. It's very clear our love is here to stay, not for a year, but ever and a day. In time the Rockies may crumble, Gibraltar may tumble, they're only made of clay. But our love is here to stay. It's very clear our love is here to stay, not for a year, but ever and a day. In time the Rockies may crumble, Gibraltar may tumble, they're only made of clay.
이 레코드 음원을 이용해서요, 피아노와 기타 등 여러 악기로 반주를 더해 하모니 파트까지 넣은 아이패드를 선물한 이 손녀. 이렇게 멋진 깜짝 선물에 할머니는 감동하게 됩니다. 이 세대 간의 마음을 기술로 연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훈훈한 내용과 제품의 성능을 잘 표현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연시에요. 들뜬 분위기가 광고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TV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런 연말연시의 훈훈한 분위기 많이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말 이런 광고와 함께 더 훈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AK홀딩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AK홀딩스입니다. 코드 번호는 006840입니다. AK홀딩스는요, 이 상장을 앞둔 국내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의 모회사입니다. 애경유화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지주회사이기도 한데요. 화학과 백화점 등 안정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저비용 항공업인 제주항공을 통해 성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로 2015년 3월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AK홀딩스의 14년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460억 원으로 전망되고요. 2014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8,08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제주항공의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436억 원,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특히 4분기에 있었던 인천에서 일본 오키나와, 베트남 하노이 등 신규 노선 취항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인천에서 오키나와 노선 취항으로 제주항공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를 포함해 5개의 일본 노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 최다 일본 노선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AK홀딩스의 2015년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855억 원으로 전망되고요. 201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3.7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5,40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4% 증가한 52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요, 6개의 항공기 도입, 2대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고요. 보유 항공기 대수는 21대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AK홀딩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쓸쓸한 심상을 나타낸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푸르던 나무가요, 차가운 겨울이 되면 어느새 앙상하게 가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추워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 신기한 것은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나무는요, 잠깐 쉬고 있을 뿐 결코 죽은 건 아니라는 건데요. 하늘을 마무리 짓는 계절이자 새해로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인 이 겨울. 겨울에 어울리는 시,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무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무, 도종환. 잎새 다 떨구고 앙상해진 저 나무를 보고 누가 헛살았다 말하는가. 열매 다 빼앗기고 냉랭한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잘못 살았다 하는가. 저 헐벗은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숲을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하찮은 언덕도 산맥의 큰 줄기도 그들이 젊은 날
다 바쳐 지켜오지 않았는가. 빈 가지에 새 없는 둥지 하나 매달고 있어도 끝났다,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실패했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 이웃산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도 지킬 자리가 더 많다고 믿으며 물러서지 않고 버텨온 청춘. 아프고 눈물겹게 지켜낸 한 시대를 빼놓고 열매를 시간에 빼앗기고 앙상해진 이 겨울나무. 여름을 보통 청춘에 비유한다면요, 겨울은 노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얀 눈이 하얗게 변한 머리와 비교되면서도 말이죠. 1년 4계절을 다 살아내고 그 계절의 끝인 겨울, 이파리를 잃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겨울나무처럼요, 한 시대를 살아내었고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인 역시 외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결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대를 겪어온 지혜가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요, 분명 한 해만큼의 지혜와 경험이 더 쌓였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요,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닌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나에게 그동안 어떤 것이 더 쌓였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면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